네, 백만장자 시크릿 책을 가지고 부를 이루는 무의식 바꾸기, 신념 창조하기 한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2부로 들어와서 백만장자의 17가지 시크릿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백만장자는 마인드가 다르다고 합니다. 17가지 시크릿에 대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백만장자 마인드.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입니다.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네. 그러면서 여기 부연 설명이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내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어라. 내 인생의 운전대, 특히 경제적인 삶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군다고 해요.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생각은 나는 불쌍해. 그래서 이 말은 끌어당기 원칙에 따라 금방 그대로 불쌍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비난 남 탓이죠, 남 탓. 예, 피해자들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피해자들은 뭘 탓하나요? 피해자들은 경제를 탓한다. 정부를 탓한다. 주식을 탓한다. 증권사 직원을 탓한다. 직원들을 탓한다. 상사를 탓한다. 경영진을 탓한다. 상층과 하층을 탓한다. 고객 지원센터를 탓한다. 배송 부서를 탓한다. 동업자를 탓한다. 배우자를 원망한다. 신을 원망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부모를 원망한다. 비난과 원망의 대상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이다. 그들을 제외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스머프 보면 투덜이 스머프가 연상되잖아요. 맨날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치고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회사 사장이 문제다. 직장인들이 끝나고 모여서 술 마시면서 하는 안주가 그거잖아요. 상사 뒷담화하기.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안주를 씹고 단물에 빠질 때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정말 그 와중에서도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술 마실 시간에 집에 가서 온라인 강의를 듣든지 무슨 자기계발 모임을 가든지 독서를 하든지 그럴 것 같거든요. 맨날 솔직히 한 사람도 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똑같이 1년, 2년, 10년씩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 이미 자기가 가난하고 힘든 건 내 탓이 아니라 그 사장님 때문이니까 그 재수없는 이 부장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남는 게 뭘까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비난을 해보니까 네. 뭐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고 그럼요. 얼마든지 계속 할 때마다 새롭고 네. 씹는 맛이 다른가요? 아니 그리고 또 비난을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끌어당김의 원칙에 의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어떠어떠하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그 누구누구는 진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난이 좀 무서운 거죠. 비난을 이렇게 할 때는 좀 속이 풀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점점 그런 사람이 돼서 그렇죠. 그런 현실을 짠하고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계속 그러죠. 적어보라고. 예를 들어 우리 사장은 되게 인색하고 노동력 착취만 하고 애들 부려만 먹고 저런 나쁜 인간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절대 상여금도 안 주고 월급도 잘 안 올려주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 경제도 그렇잖아요. 경제 막 안 좋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통령 욕을 엄청 하죠. 막 그러면서 탄핵해야 된다. 힘들지만 근데 뭐 경제가 안 좋다고 계속 하는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 또 한편으로 엄청난 누군가는 돈을 또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죠. 맨날 안 좋았다 그러죠. 항상. 네네. 올해 그러니까, 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런 매번. 걸로 보면은 네. 예, 그게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그런 현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남 탓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환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인 것 같으세요? 항상 습관적으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꾸 피해자라고 생각할까요? 책임감이 무거워서 그럴까요? 자기 삶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 탓을 하기에 이 현실을 부정하는 그럴 거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온전히 나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가난한 집에 왜 태어났어? 원래부터 그랬어. 우리 부모는 되게 뭐 아버지가 뭐 일도 안 하시고 뭐 한량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고 나는 그러니까 그래 돈이 없어서 계속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난하지 돈이 없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솔직히 이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노력이 힘들죠. 근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은 일단 마음은 좀 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비난을 안 하게 되잖아. 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으며 왜 그렇게 게임에만 시간을 보냈으며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는 게 그만큼 자기 인생의 통째로 책임감을 갖는 게 그만큼 되게 힘든 일인 거죠. 맞아. 그게 어른이 되고 진정한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가 아니라 결혼해서 애 낳아도 얼마나 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특히 이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본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또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물론 아이를 키우고 가정하는 게 굉장히 큰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걸 경제활동을 안 해보면 굉장히 돈에 대해서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지금 뭐 남탓 자기 비난을 얘기를 하는 게 생각하니까 이제 프로이트랑 이제 아들러도 보면 프로이트는 그 과거 분석, 정신 분석 엄청 강조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나. 근데 그거 반기를 들고 그 학파에서 분리된 게 이제 아들러잖아요. 아들러는 책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감기에 걸렸다 내가. 근데 내가 왜 감기에 걸렸을까? 뭐 손을 안 닦았다. 뭐 밥을 잘 안 챙겨 먹었다. 막 이거를 백날 해봤자 감기가 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물론 원인 분석, 과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유의미하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이 비율이 너무 과거의 그 분석이나 그게 비난이나 어떤 감정적인 분석이 아니라 차분히 그 관찰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에 감정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간 것이 차이가 나죠. 과거를 돌아. 그리고 이게 책임감을 가져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자기가 책임감을 안 가져오면요. 자기에게 그 현실을 바꿀 힘이 없대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무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제 탓하고 직원 탓하고 상사 탓하고 뭐 주식시장, 정부 뭐 이런 거 탓하면은 그것이 바뀌어야만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히 안 바뀌죠. 그런 것들이 잘 안 바뀌거나 뭐 내 마음대로 뭐가 이렇게 저기 하면은 안 되면 나는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책임을 나한테로 가져오면은 뭐 정부가 어떻든 뭐 주식시장이 어떻든 상사가 어떻든 내가 내 나름의 방법으로 찾아서 돌파구를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도 또한 비난을 하면 힘을 남에게 줘버리지만 그 비난하지 않으면 힘을 다시 책임감을 가지면 힘을 다시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 부에 대해서, 현재의 경제생활, 잔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의 결과가 이 잔고를 만들었구나. 그 잔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이런 거 더
이거 공부해야죠. 네, 이거 경제적인 공부라든지 뭐 마음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거 더 해서 네. 바꿔야죠. 그렇죠. 예. 두 번째,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합리화래요. 합리화. 이 얘기 나옵니다. 아, 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강의, 세미나 진행하다 보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 무일푼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했던 사람이 눈을 내리깔면서 뭐 지금 경제적으로 뭐 좀 힘들긴 하지만 막 이렇게 우물쭈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랬을 거예요. 항상 무일푼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러면은 막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파국을 몰고 왔는지 깨닫고는 배울 준비를 한다는 거죠.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다? 무일푼. 예, 무일푼.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 나옵니다.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느냐. 네? 그 돈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에도 그런 예도 나와요. 사랑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뭐 가스요금을 낼 수도 없고 사랑으로 가스요금을 낼 수 있냐고. 병원이나 교회를 사랑으로 지을 수가 있냐. 누구 입에 밥을 넣어줄 수 없다. 다 돈이다. 근데 돈이 우리가 속물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돈이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를 그냥 인식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원한다. 네. 나는 부자가 되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 피해자인 척한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 아까 비난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불평 불만은 당신의 건강과 부자 되는 길에 가는 최악의 행위다. 최악의. 정말 최악이다. 왜냐고? 당신이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라는 게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 불평하고 잘못된 것에 집중하니까 그게 커져서 그 부분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불평불만이 많다고요? 내 인생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거래요. 아니에요. 당신이 불평만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 옆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의 법칙. 네. 불평할 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을 빨아들이는 살아 숨쉬는 쓰레기 흡입기가 된다.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쓰레기를 끌어들이지 않을 때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에너지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이게 딜레마가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경우에 네.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엄마 아빠 매일 얼굴을 보고 직장 상사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떨어져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볍게 우리 이거 게임 하나 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써 있잖아요. 네. 당신의 삶을 확실히 바꿔줄 숙제를 내주겠다. 앞으로 일주일간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입 밖으로 불평을 내뱉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 일주일 내내 지켜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된 점 이런 거 얘기해보기. 뭐 이런 게임을 하자고. 그런 것도 지금 그걸 따를 남편이 얼마나 있을지 뭐 아무나 있을지 이렇게 세미나에 오면 사람들은 뭐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예전에 그거 무슨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불평하지 않게 하고 뭐 보라색 고무줄 당기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밴드를 옮기는 거죠. 불평을 할 때마다. 걔 자기가 스스로 그걸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고무줄 잡아당기나 뭐 밴드를 옮긴다거나 이런 방법을 써도 왼손에서 좋지만 오른손으로 오른손에서 왼손 불평할 때마다. 근데 저는 좀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게 불평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평할 불만스러운 생각들이 가득 있는데 그거를 참고 억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안 하면 더 심하게 병이 생기고요. 또 그 책을 되게 비판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불평하기를 못했더니 사람들이 심리불안이 더 심해지고 더 인생이 더 꼬이고 이랬다는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평불만이 미치듯이 올라오면 네. 그거를 그냥 글로 써보세요. 저는 그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뭐 친한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사람은 또 쓰레기통이 되는 거잖아요. 감정의 쓰레기통이. 괜히 그렇게 아니면 돈 내고 정신과 가든지 심리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 돈 받고 얘기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아까우면 그냥 글로 쓰세요. 글로 막 미친 듯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있는 걸 어떻게 없는 척 한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더 안에 고여가지고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있는 대로 다 표현을 하시고 네. 일단 다 쏟아내고 나면 정신이 좀 돌아와요. 그렇게 네, 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불평불만이 점점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불평불만 이 습관이 안 좋다는 거는 일단 인지를 하되 네. 그래도 계속 올라온다. 그럼 어쨌든 쏟아내라. 어딘가에. 쓰레기통에. 그러고 다시 내 인생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걸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죠. 저는 네. 요즘에 그 생각을 멈추는 네. 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이렇게 하니까 그 불평하고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비교하거나 불평이 올라오면은 네. 아 생각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멈추고 왜냐면 그 불평이나 불만, 비교 막 이런 거는 생각에서 주로 오잖아요. 네. 남하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네. 불만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생각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아 내가 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멈춰요. 네. 그런 연습을 하니까 좀 머리가 덜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덜 시끄럽죠. 그런 네. 예, 그런 생각을 멈추는 건 좀 연습해야지. 예, 자꾸 바라보고 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네. 완전히 빠져드는 게 아니라 물론 빠져들 수 있죠. 빠져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사람인 것 같고 뭐 이런 말 있죠.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박복한 년 막 이러면서 옛날 어머니들 많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연민. 예.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구나 를 바라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엄청난 부자들만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그 비교 때문에 그놈의 괜히 자기를 막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알아차림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네. 그 알아차림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을 멈추는 거, 글로 써보는 거. 글로 써보면 네네. 일단 내 생각을 눈으로 꺼내서 보게 되니까 굉장히 객관적이 돼요, 사람이. 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해서 이 불평불만이 저절로 사라지도록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네. 60-70%가 이렇게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감정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 보면 있는 네. 그대로 보면. 네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여기 88페이지에 보면 세계 최고의 비밀을 하나 익혀두자. 네.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세계 최고의 비밀을 하나 익혀주다. 준비됐나요? 자, 읽어보라. 피해자는 없다. 오, 부자 피해자는 없대요. 그렇죠. 알아들었는가? 다시 말하겠다. 피해자처럼 구는 부자는 없다. 게다가 누가 그런 말을 들어주겠는가? 아이고, 내 요트에 흠집이 났어. 그럼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 오. 그래서 이때 나오죠. 부의 법칙. 이 세상에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부자는 없다. 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시시각각 당신의 삶의 성공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쓰레기를 끌어당기는 사람도 당신이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한테 따르는 보상이 있대요. 네. 그게 뭐냐면 관심이래요. 관심. 관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피해자인 척하고 불쌍한 척 해가지고 관심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네, 네. 애정을 받고. 애정 결핍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막 불쌍한 척하고 가련한 척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 좋아요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고. 근데 진짜 약간 거지의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그걸 받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삶의 주동권이 주변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네,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이 말 되게 네. 예, 너무 좋은데요. 부자 피해자는 없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자는 없대요.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네. 그런데 부자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와. 네. 그럼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나? 그게 뭐 부자가 돼서 피해자 의식 안 느껴도 되고 피해의식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매 챕터마다 선언이 있는데요. 선언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래요. 한번 해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요.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합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예,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매번 할 때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칙은 있었고요.